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및 유의사항, 다섯 번째로 농림지역의 투자가치 및 유의사항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의 투자가치를 보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농림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워낙 넓습니다. 국토의 약 49%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황금성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싼 토지를 고르는 것보다도 오히려 평당가는 조금 높지만 황금성이 높은 토지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농림지역에도 28가지 지목이 각각 다른 토지가 있을 수 있죠. 28가지 지목이요. 먼저 국토를 100으로 보았을 때 농지와 임야는 국토의 약 84%를 차지하고 아파트가 있는 건축물이 아파트 등 건축물이 있는 곳은 약 국토의 13%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비도시 지역은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아서 그 토지가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접근성이 좋거나 경관이 수려하거나 인허가가 쉬운 곳에 투자하지 않으면 추후 매각이 어렵습니다. 황금성. 네. 다음에 국토의 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그 그림을 보시면 사유지가 51%고요. 국공유지는 33%이고 법인 등의 토지는 16%입니다. 국공유지와 법인 등의 토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의 절반이 개인이 소유한 토지이므로 비도시 지역은 투자하려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농림지역은 일반인의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보통 사람에게는 전혀 투자 가치가 없지만 면적당 단가가 워낙 싸고 경관이 좋은 곳이 많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임야를 몇천 원에 샀더니 2배만 올라도 엄청난 차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막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몇 가지만 보면 명지 탈출 제 책에서도 보았겠지만 만약에 공장이나 창고로 개발하기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 주변이 경지정리된 논이나 아니면 산지로 보존산지로 둘러싸여 있다 한다면 그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사도법의 사도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이용하면 이렇게 우회하는데 거리가 먼데 사도법의 사도로 하게 되면 아주 짧은 거리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보존산지나 농업진흥지역, 즉 농림지역의 토지도 길을 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서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작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할 때는 농림지역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도시 지역에서 대형 개발을 할 때, 비도시 지역이 대형 개발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2-2-5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개발진흥지구로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에서 만약에 농림지역에서 입안하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위한 것일 것. 용도가 아주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2-2-10에 보면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농림지역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만 허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된 것으로는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 개발을 하려면 원래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와 일부 생산관리 정도만 됐던 것인데 예외적으로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농림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해서 농업, 인업, 축산업, 수산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은 주거, 상업, 녹지 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이었죠. 관리 농림지역은 30,000제곱미터입니다. 약 9,020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면적을 농업, 임업, 축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면적은 각 지자체 조례로 강화되어 세분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도 면적 제한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유의사항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몇 가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 국토를 100으로 보았을 때 농림지역이 국토의 49%인 절반이죠. 그래서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농림지역은 황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개발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산지관리법, 농지법 때 다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강조하지만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 행위 제한을 받지 않고 허용건축물 종류를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제한을 받는다.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존산지,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과 시설 용도의 제한은,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를 따르면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행위 제한만 받고, 그리고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행위 제한만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하시고, 그리고 농림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의 형질 변경이 완료돼서 지어진 현재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지만, 만약에 다른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러니까 지목이 되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대나 뭐 공장용이 이런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형질 변경이 됐기 때문에, 즉 농지나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허용되는 용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의 보존산지에는 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모든 행위 제한이 그쪽으로 넘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76조 5항 3호에.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 산지관리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개발행위가 돼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보존산지를 전용하거나 진흥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추후 농림지역이 보존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까지 사전에 검토하고 투자하고 개발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창고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설들이 설치된 지목이 농지나 임야가 아니더라도 행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농림지역 행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신축이나 증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상속이나 이런 것으로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경치가 아주 좋거나 꼭 그 자리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농림지역이더라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토목측량 설계사무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자, 이번 시간에 농지의 투자 가치 및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